안녕하세요. 저는 인천에서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를 운영하는 40대 남자입니다. 제가 이렇게 글을 쓰게 된 것은 올해 초에 벌어진 일 때문인데요. 정말 아찔했던 경험을 여러분과 나누고 싶어서입니다. 만약 그때 한 분의 도움이 없었다면 지금쯤 저는 모든 것을 잃고 길거리에 나앉았을지도 모르거든요. 저는 20년 전 대학 동기였던 지현과 결혼해서 딸 하나 낳고 지금까지 함께 살고 있습니다. 10년 전부터는 작은 제조업체를 운영하면서 직원 20명 정도와 함께 일하고 있고 다행히 사업도 안정적으로 잘 되는 편이었습니다. 아내 은정이는 원래부터 외모를 가꾸는 걸 좋아했어요. 결혼 초기에는 그런 모습이 예쁘게만 보였습니다. 하지만 몇 년 전쯤부터 명품 가방이나 옷, 액세서리 등에 대한 관심이 조금 과해 보이기 시작했죠. 여보, 또 가방 샀어? 이미 비슷한 게 몇 개나 있잖아. 요즘 경기도 좋지 않은데 조금 아껴 쓰면 어떨까? 당신은 모르겠지만 요즘 사회생활 하려면 이 정도는 기본이야. 나도 회사 사모님들이랑 만나야 하고 골프도 배우고 있고 그러는데 초라하게 다닐 수는 없잖아. 그리고 우리 회사 잘 되고 있으니까 이 정도는 괜찮지 않아? 그렇긴 하지만 그래도 적당히 하자. 돈이 아무리 많아도 계획적으로 써야지. 혹시 모르는 일이잖아. 하지만 은정이의 소비는 줄어들지 않았어요. 오히려 점점 더 늘어나는 것 같았습니다. 명품 가방 하나에 2, 300만 원씩 하는데도 몇 달에 하나씩은 꼭 새로 샀고 골프 레슨비만 월 80만 원에 골프웨어까지 합치면 월 200만 원은 좋게 들어갔어요. 그리고 사모님들과의 정기 모임이랑 골프 라운딩까지 합치면 한 달에 500만 원이 넘게 나가기도 하더라고요. 솔직히 처음에는 저도 그럭저럭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회사 사정이 안정적이었고 매출도 꾸준히 오르고 있었거든요. 아내가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면 그 정도는 괜찮다고 여겼어요. 하지만 그게 시작이었습니다. 그 후로 아내는 일주일에 두세 번씩 동네 부인들과 모임을 갖더라고요. 처음에는 좋은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아내가 집에만 있지 않고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도 필요하다고 봤거든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뭔가 이상한 점들이 눈에 띄기 시작했습니다. 아내의 옷차림이 점점 화려해지고 새로운 액세서리들이 자꾸 생겨나더라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카드 결제 내역이 예전보다 훨씬 많아진 거예요. 어느 날은 아내가 새로 산 시계를 차고 있길래 물어봤어요. 여보, 그 시계 새로 산 거야? 꽤 비싸 보이네. 어? 이거? 이건 아는 언니가 안 쓰는 거 줬어. 예쁘지? 나도 마음에 들어서 차고 다니는 거야. 그래? 언니가 좋은 걸 주네. 부럽다. 그런데 나중에 인터넷으로 확인해 보니 그 시계가 200만 원이 넘는 명품이더라고요. 언니가 그런 비싼 시계를 그냥 줄 리는 없을 텐데 하는 의구심이 들었지만 그때는 직접적으로 따지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점점 이상한 일들이 많아졌습니다. 아내가 모임에서 돌아올 때마다 새로운 쇼핑백을 들고 오는 일이 잦아졌고 화장품이며 옷가지들이 끊임없이 늘어나더라고요. 한 번은 카드 명세서를 확인하다가 깜짝 놀란 적이 있었어요. 한 달 사용 금액이 평소보다 2배 가까이 늘어나 있었거든요. 여보, 이번 달 카드값이 좀 많이 나왔네. 300만 원이 넘는데? 어? 그래? 아, 애들 학원비랑 생활비 이런저런 거 결제하다 보니 그런가 봐. 요새 물가도 많이 오르고 그랬잖아.
그렇긴 하지만 평소보다 너무 많이 늘었어. 좀 줄여보자. 알았어. 조심할게. 근데 오빠도 알잖아. 살림하다 보면 이것저것 필요한 게 많아서 그래. 그때도 저는 아내를 믿었어요. 집안 살림을 맡기고 있으니까 아내가 필요에 의해서 쓰는 거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그런 일이 몇 달째 계속되자 정말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아내가 주식이나 코인 투자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한 거였어요. 오빠, 요새 코인이 많이 오른다던데 우리도 조금 해볼까? 주변에서 다들 돈 벌었다고 하더라. 코인은 위험해. 갑자기 폭락할 수도 있고 우리 같은 일반인이 함부로 손대면 안 돼. 그렇긴 하지만 조금만 해보자. 500만 원 정도만. 잃어봐야 그 정도잖아. 그래도 안 돼. 투자는 여유 자금으로 해야 하는 건데 지금 우리 상황에서는 부담스러워. 하지만 아내는 계속 투자에 대한 얘기를 꺼내더라고요. 나중에 알고 보니 이미 그때부터 몰래 투자를 시작했던 거였어요. 그런데 정말 결정적인 변화가 생긴 건 3개월 전부터였습니다. 아내가 갑자기 가사 도우미를 구하겠다고 하더라고요. 오빠, 나도 이제 좀 바쁘니까 집안일 도와줄 사람 구할까 해. 주 3회 정도만 와서 청소랑 빨래 정리 이런 거 해달라고 하면 어떨까? 굳이 그럴 필요 있어? 우리 집이 그렇게 크지도 않고 네가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아니야. 요새 너무 피곤해. 그리고 애들 뒷바라지하면서 집안일까지 하려니까 힘들어. 조금 도움받으면 안 될까? 그렇다면 구해봐. 하지만 너무 비싸면 안 돼. 그렇게 해서 김 아주머니라는 분이 우리 집에 오게 되었어요. 50대 후반 정도의 깔끔하고 성실해 보이는 분이었습니다. 월요일, 수요일, 금요일 주 3회,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6시간씩 일하기로 했어요. 사장님, 사모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청소랑 빨래, 정리 이런 걸 위주로 하면 되는 거죠. 혹시 다른 특별히 부탁하실 일 있으시면 언제든 말씀해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아주머니 덕분에 저희가 많이 편해질 것 같아요.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최선을 다해서 도와드릴게요. 그리고 혹시 개인적인 일이나 민감한 일들은 절대 입 밖에 내지 않으니까 안심하세요. 김 아주머니는 정말 성실하셨어요. 시간도 정확하게 지키시고 일도 꼼꼼하게 하셨어요. 특히 청소를 정말 깨끗하게 해주셔서 집안이 훨씬 쾌적해졌습니다. 그런데 김 아주머니가 오신 지 한 달쯤 지났을 때부터 아내의 행동이 더욱 이상해지기 시작했어요. 외출하는 횟수가 늘어나고 전화 통화를 할 때도 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하는 일이 많아졌습니다. 어느 날은 새벽에 화장실을 가려다가 거실에서 아내가 전화하는 소리를 들었어요. 그래, 알겠어. 그럼 내일 만나서 얘기하자. 아니, 집에서는 안 돼. 밖에서 만나야 해. 응, 카페로 와. 그때 저는 누구와 그렇게 늦은 시간에 통화하는 건지 궁금했지만 혹시 친구와의 개인적인 얘기일 수도 있다고 생각해서 넘어갔어요. 하지만 그런 일들이 계속되자 정말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제 의심을 확신으로 바꾼 사건이 일어났어요. 그날은 금요일이었고 김 아주머니가 평소처럼 오셔서 일을 하고 계셨습니다. 저는 회사에서 급한 일이 생겨서 점심시간에 잠깐 집에 들렀어요. 서류 하나를 가져가야 했거든요. 집에 들어가니 아내는 외출한 상태였고 김 아주머니 혼자 청소를 하고 계셨어요.
어, 사장님, 점심시간에 웬일이세요? 급한 서류가 있어서요. 사모님은 어디 가셨어요? 아, 그 친구분이랑 만나신다고 나가셨어요. 저녁에 들어오신다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서류를 찾아서 가려고 했는데 그때 김 아주머니가 저를 조심스럽게 불러 세우더라고요. 저기, 사장님, 혹시 시간 되시면 잠깐 얘기 좀 할 수 있을까요? 네? 무슨 일이세요? 김 아주머니는 잠시 망설이시더니 주변을 둘러보고는 작은 종이 한 장을 저에게 건네주셨어요. 사장님, 사모님 비밀 모르고 계셨죠? 이 주소로 한번 가보세요. 그리고 이건 제가 청소하다가 발견한 건데 그 순간 저는 가슴이 철렁했어요. 도대체 무슨 일인지 알 수는 없었지만 김 아주머니의 심각한 표정을 보니 예사로운 일은 아닌 것 같았거든요. 아주머니, 도대체 무슨 일이에요? 자세히 얘기해 주세요. 사장님, 지금은 시간이 없으세요. 우선 그 쪽지에 적힌 주소부터 확인해 보세요. 그러면 모든 게 명확해질 거예요. 그리고 절대 사모님한테는 제가 이런 얘기 했다고 하지 마세요. 부탁드려요. 그러더니 김 아주머니는 다시 청소를 하러 가셨어요. 저는 손에 든 쪽지를 보며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쪽지에는 인천 연수구의 한 주소가 적혀 있었고 그 밑에는 금요일 오후 2시 30분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그때가 바로 오후 2시였습니다. 저는 회사로 돌아가야 했지만 도저히 그럴 수가 없었어요. 김 아주머니가 그렇게 심각하게 얘기하실 정도면 정말 중요한 일인 게 분명했거든요. 결국 저는 그 주소로 향했습니다. 그곳에서 제가 본 것은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은 충격적인 장면이었어요. 그 순간부터 저의 평범했던 일상이 완전히 뒤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그 주소는 인천 연수구의 한 상가 건물이었어요. 1층에는 커피숍과 치킨집이 있고 2층에는 여러 사무실들이 들어서 있는 평범한 건물들이었습니다. 저는 차를 세우고 건물을 올려다보며 도대체 여기에 무엇이 있는지 궁금했어요. 쪽지에 적힌 시간인 오후 2시 30분까지 아직 20분 정도 남았기에 근처 카페에서 시간을 보내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카페에 앉아 있으니 더욱 불안해지더라고요. 김 아주머니가 그렇게 심각한 표정으로 건넨 쪽지인데 혹시 아내가 정말 큰 문제에 휘말린 건 아닐까요? 설마 은정이가 무슨 잘못을 저질렀을까? 아니야, 분명히 오해일 거야. 20년을 함께 살아온 아내인데. 그렇게 혼잣말을 중얼거리며 시간을 보내다가 2시 25분쯤 되어서 그 상가 건물로 향했습니다. 입구에서 엘리베이터를 타고 2층으로 올라가니 복도에 여러 사무실 문이 보였어요. 그런데 복도를 걸어가다가 한 사무실 문 앞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오는 거예요. 아내 은정이의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깜짝 놀라서 그 문 앞에 서서 귀를 기울였어요. 오늘 서류 다 준비됐나요? 정말 이렇게 하면 된다는 거죠? 제 남편은 절대 의심하지 않을 거예요. 네, 사모님. 이미 서류 검토도 끝났고요. 사장님 도장이랑 신분증 사본만 있으면 바로 진행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정말 들키지 않을 자신이 있으세요? 네, 우리 남편은 정말 순진해서 의심할 줄도 모르거든요. 그동안 제가 어떻게 지내는지도 별로 관심 없었으니까요. 집안 살림은 다 저한테 맡기고 있고요. 저는 그 순간
뭔가 심상치 않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아내가 제 명의로 뭔가를 하려고 한다는 얘기가 들렸거든요. 그런데 사모님, 이 금액이면 정말 큰 돈인데 나중에 갚을 수 있으세요? 월 이자가 만만치 않거든요. 그건 제가 알아서 할게요. 일단 급한 불부터 끄고 보자고요. 남편이 운영하는 회사도 있고 집도 있으니까 뭔가 방법은 있겠죠. 알겠습니다. 그럼 여기 계약서에 도장만 찍어주시면 일주일 안에 처리해 드릴게요. 정말 문제 없을까요? 혹시 나중에 들통날 가능성은 없죠? 저는 그 얘기를 듣고 다리에 힘이 빠져서 벽에 기댔어요. 아내가 제 명의로 큰 돈을 빌리려고 하는 게 분명했거든요. 더군다나 제가 모르게 말이에요. 그런데 사모님, 혹시 나중에 사장님이 이 사실을 알게 되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런 일은 없을 거예요. 우리 남편은 회사 일로 바빠서 집안일에는 별로 신경 안 쓰거든요. 그리고 만약 들키더라도 어떻게든 해결할 방법은 있겠죠. 그런데 금액이 좀 크니까 혹시 사장님한테 미리 말씀은 안 드리시고요? 말하면 절대 안 된다고 할 거예요. 남편은 너무 보수적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거고요. 저는 그 대화를 듣고 정말 충격을 받았어요. 아내가 제 모르게 이런 큰 계약을 하려고 한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거든요. 알겠습니다. 그럼 서류에 도장만 찍으시면 바로 진행하겠습니다. 참고로 이 계약은 연대보증 형태라서 만약의 경우 사장님이 책임을 지셔야 한다는 거 아시죠? 네, 들었어요. 그런데 그런 일은 없을 거예요. 그리고 혹시나 해서 말씀드리는데 이런 계약에서 명의 도용이 밝혀지면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어요. 명의 도용이 뭐예요? 제가 남편 도장을 가져온 게 명의 도용인가요? 우리 부부잖아요. 저는 더 이상 들을 수가 없어서 복도 끝으로 피했어요. 그리고 스마트폰 녹음 기능을 켜서 다시 그 사무실 문 앞으로 갔습니다. 증거를 확보해야 한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언제까지 기다려야 하나요? 좀 급해서요. 오늘 서류 처리하시면 일주일 안에 돈이 나와요. 그런데 정말 사장님 도장이랑 신분증이 진짜 맞죠? 혹시 문제가 생기면 진짜예요. 남편이 집에서 일할 때 서재에 놔두거든요. 제가 가져온 거라서 확실해요. 신분증도 복사해 뒀고요. 저는 그 순간 정말 화가 치밀어 올랐어요. 아내가 제 도장과 신분증을 몰래 가져가서 이런 일을 벌이고 있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거든요. 좋습니다. 그럼 지금 계약서에 도장 찍어주시면 바로 진행하겠습니다. 잠깐만요. 혹시 나중에 이 계약이 무효가 될 가능성은 없죠? 만약 남편이 문제 제기하면 어떻게 되나요? 그런 걱정은 안 하셔도 됩니다. 도장도 진짜고 사모님이 직접 계약하는 거니까 법적으로 문제 없어요. 알았어요. 그럼 빨리 끝내죠. 나중 일은 나중에 생각하고 정 안 되면 남편이 책임지겠죠. 저는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어서 사무실 문을 벌컥 열고 들어갔습니다. 은정아, 너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야? 내 명의로 대출 받으려고 하는 거야? 그 순간 사무실 안이 조용해졌어요. 아내 은정이는 얼굴이 하얗게 질린 채로 저를 바라봤고 책상 뒤에 앉아있던 중년 남성도 당황한 표정이었어요. 여보, 어떻게 왜 여기 있어? 내가 왜 여기 있는지는 네가 더 잘 알지 않을까? 너 지금까지 내 명의로 대출을 받으려고 했던 거야? 그것도 나 모르게?
저기 사장님이시군요. 혹시 사모님과 이런 계획을 미리 상의하신 건가요? 상의? 무슨 상의? 나는 아무것도 모르는 일이에요. 그리고 당신은 누구시길래 내 아내한테 이런 짓을 시키는 거죠? 저는 대출 상담사 김진원이라고 합니다. 사모님이 급전이 필요하다고 해서 도와드리려고 했는데 혹시 사장님이 반대하시는 건가요? 반대? 당연히 반대하죠. 내가 언제 이런 대출에 동의했다고 그래요? 그리고 이자율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건 사모님이 감당하신다고 하셔서. 감당한다고요? 이 사람이 지금 어떤 상황인지 알고 계세요? 당신도 이런 걸 알고 있으면서 어떻게 더 빌려주려고 할 수 있어요? 그때 은정이 갑자기 일어나서 저한테 다가왔어요. 여보, 일단 집에 가서 얘기하자. 여기서 이러면 안 돼. 집에 가서 얘기하자고? 너 지금까지 나한테 거짓말한 걸 어떻게 설명할 건데?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그건, 그건 설명할 수 있어. 일단 나가자. 안 나가. 여기서 다 해결하자. 그리고 나 다 녹음했으니까 변명하지 마. 저는 스마트폰의 녹음을 중단하고 은정이를 똑바로 쳐다봤어요. 은정아, 너 정말 나한테 이런 짓을 할 생각이었어? 20년을 함께 살아온 사이인데 어떻게 이럴 수 있어? 여보, 그게 아니라 정말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어. 나도 이렇게 되고 싶지 않았어. 어쩔 수 없는 상황? 명품 사는 게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어? 그리고 내 명의로 몰래 대출받는 것도 어쩔 수 없는 거야? 저기 두 분이서 상의해서 결정하세요. 저희는 사장님이 동의하지 않으시면 계약을 진행할 수 없어요. 당연히 동의 안 합니다. 그리고 혹시 이런 일을 또 하려고 하면 바로 경찰에 신고할 거예요. 명의 도용은 명백한 범죄 행위거든요. 그 순간 은정의 얼굴이 더욱 하얗게 변했어요. 여보, 그럼 나는 어떻게 해? 정말 막막해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막막하다고? 그럼 처음부터 이런 짓을 하지 말았어야지. 나한테 솔직하게 말했으면 함께 해결 방법을 찾아봤을 텐데. 말할 수 없었어. 실망시키기 싫었어. 실망시키기 싫어서 더 큰 배신을 한 거야? 내 명의로 몰래 이런 일을 벌이는 게 날 실망시키지 않는 거야? 저는 대출업체 직원에게 돌아서서 말했어요. 계약서랑 제 도장, 신분증 사본 모두 돌려주세요. 그리고 이런 식으로 영업하시면 나중에 큰일 나요. 알겠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저는 계약서를 받아서 바로 찢어버렸어요. 그리고 은정의 손목을 잡고 사무실을 나왔습니다. 그렇게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은정이는 계속 울고 있었어요. 저도 머릿속이 복잡해서 말을 할 수 없었습니다. 20년 결혼 생활 중에 이런 일이 벌어질 거라고는 꿈에도 생각해 본 적이 없었거든요. 집에 도착해서 거실에 앉자마자 저는 은정에게 말했어요. 이제 모든 걸 다 말해. 정확히 어떤 상황인지 알아야 해결할 수 있잖아. 언제부터 이렇게 된 거야? 그리고 빚이 도대체 얼마나 돼? 여보, 정말 미안해. 처음엔 이렇게 될 줄 몰랐어. 카드로 명품 좀 사고 골프 모임 나가고 그런 게 전부였는데. 그런 게 전부라고? 그럼 지금 상황은 뭔데? 차근차근 설명해 봐. 은정이는 한참을 머뭇거리더니 천천히 말하기 시작했어요. 3년 전부터 카드값이 조금씩 늘어났어.
친구들이랑 어울리려면 어쩔 수 없었거든. 명품 가방도 사야 하고 골프용품도 사야 하고 그때까지는 카드값이 월 300에서 400만 원 정도였어. 그것도 적지 않은 금액인데 왜 나한테 말 안 했어? 당신이 너무 보수적이잖아. 말하면 절대 이해 못할 거라고 생각했어. 그래서 혼자 해결하려고 했는데. 저는 한숨을 쉬며 계속 듣기로 했어요. 작년 초에 친구가 코인 투자로 돈을 많이 벌었다고 해서 나도 시작했어. 처음에는 1천만 원 정도만 넣었는데 금세 2천만 원이 됐거든. 그래서 욕심이 났어. 카드 현금 서비스로 5천만 원 더 넣었는데 그것도 금방 1억이 넘게 되더라고. 그래서 더 큰 돈을 넣고 싶어졌어. 더 큰 돈이라니? 작년 5월쯤에 코인이 엄청 오른다는 소문이 돌았어. 그때 대출업체에서 2억을 빌려서 투자했는데. 저는 그 말을 듣고 어지러워지는 걸 느꼈어요. 2억을 빌렸다고? 어디서? 인터넷에서 찾은 대출업체였어. 내가 직장에 다니는 것도 아니니까 은행 대출은 안 되고 그나마 신용등급이 좋아서 금리도 나쁘지 않았거든. 월 2% 정도였나? 월 2%면 연 24%야. 그게 나쁘지 않다고? 그때는 코인이 계속 오를 줄 알았어. 실제로 처음 2달은 엄청 잘 됐거든. 3억까지 올랐어. 그럼 그때 빼면 됐잖아. 그런데 욕심이 났어. 더 기다리면 10억도 될 수 있다고 생각했거든. 그런데 5월 말에 코인 시장이 폭락하면서 하루 만에 반토막이 나버렸어. 저는 머리를 감싸 쥐었어요. 아내가 이런 일을 벌였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거든요. 그때부터 패닉이 왔어. 빌린 돈은 갚아야 하는데 투자금은 계속 줄어들고 결국 작년 8월에 모든 걸 정리했을 때는 5천만 원밖에 안 남았어. 그럼 1억 5천만 원을 잃은 거네. 그런데 빌린 돈 2억은 그대로 남아있잖아. 월 이자만 400만 원씩 나가는데 어떻게 감당할 수가 없어서 다른 곳에서 또 빌려서 이자를 갚았어. 그런 식으로 계속 돌려막기를 하다 보니. 은정이의 말을 듣고 있으니 전형적인 다중채무자가 되어버린 상황이었어요. 그럼 지금 총 빚이 얼마나 돼? 정확히는 카드 빚이 1억 8천, 대출업체 빚이 4억, 총 6억 정도 되는 것 같아. 6억이라고? 이자는 얼마나 나가는데? 한 달에 1,500만 원 정도. 저는 그 말을 듣고 큰 충격을 받았어요. 그래서 오늘 8억을 더 빌리려고 했던 거야? 그럼 총 14억이 되는 건데 그것도 사채로? 그냥 일단 급한 불부터 끄고 생각해보려고 했어. 우리 집값도 계속 오르고 있고 당신 회사나 그동안 사둔 자산도 있으니까 뭔가 방법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거든. 집이랑 회사를 담보로 잡히게 하려고 했다는 얘기네. 그럼 우리 가족이 길바닥에 나앉을 수도 있었던 거야.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나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서. 저는 한참을 생각해봤어요. 6억에 빚이면 정말 큰 금액이지만 다행히 저희 집값이 많이 올라서 17억 정도 되고 회사 자산까지 합치면 30억 정도 되니까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상황이었어요. 하지만 8억 사채 빚이 더 생겼다면 이자 부담만으로도 정말 위험했을 거예요. 은정아, 솔직히 말할게. 이 빚을 해결하려면
생활 방식을 완전히 바꿔야 해. 하지만 집을 팔거나 회사를 정리할 정도는 아닌 것 같아. 다행히 오늘 8억을 더 빌리지 않았으니까 말이야. 그때 현관 벨이 울렸어요. 김 아주머니가 오셨나 싶어서 나가보니 정말 김 아주머니였어요. 사장님, 괜찮으세요? 오늘 제가 드린 쪽지 때문에 무슨 일 있었던 건 아니죠? 아, 아주머니 들어오세요. 정말 큰일 날 뻔했는데 아주머니 덕분에 막을 수 있었어요. 다행이네요. 사실 제가 며칠 전부터 걱정이 많았거든요. 거실로 모셔서 자세한 얘기를 들어봤어요. 사장님, 실은 제가 사모님 방 청소하다가 이상한 서류들을 몇 번 본 적이 있어요. 사장님 도장이랑 신분증 사본이 여러 장 있더라고요. 언제부터 그런 걸 보셨어요? 한 달 전쯤부터요. 그리고 사모님이 전화 통화하시는 걸 가끔 들었는데 뭔가 수상했어요. 돈 얘기를 자주 하시고 불안해하시더라고요. 저는 그냥 큰일이 날까봐 걱정됐던 거예요. 요즘 이런 일로 집안이 망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김 아주머니의 말을 들으니 정말 감사한 마음이 들었어요. 만약 이분이 알려주지 않았다면 정말 큰일 날 뻔했거든요. 아주머니, 정말 감사합니다. 아주머니 덕분에 우리 가족이 완전히 망하는 걸 막을 수 있었어요. 다행이에요. 그런데 사장님,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거예요? 빚 문제는 해결하셨나요? 그게 쉽지 않은 상황이에요. 금액이 너무 커서요. 그럼 혹시 법적인 도움을 받아보시는 게 어때요? 개인 회생이나 그런 제도도 있다고 하던데. 저는 김 아주머니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어요. 정말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할 상황이었거든요. 네, 내일부터 변호사 선생님이랑 상담받아 볼 생각이에요. 그런데 아주머니, 혹시 이 일을 다른 사람한테 말씀하지 않으셨죠? 아니, 물론이죠. 사장님네 일을 왜 남한테 말하겠어요. 그런데 사모님, 김 아주머니는 은정을 보더니 조심스럽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사모님, 이번 일로 많이 힘드시겠지만 사장님이랑 함께 잘 해결하세요. 부부가 힘을 합치면 못 이겨낼 일이 없어요. 네, 정말 감사해요, 아주머니. 제가 너무 철없었어요. 김 아주머니가 가신 후에 저는 은정과 함께 앞으로의 계획을 세워봤어요. 일단 내일 변호사 사무실에 가서 상담 받아보자. 개인 회생이나 다른 방법이 있는지 알아봐야겠어. 여보, 정말 미안해. 앞으로는 절대 이런 일 없게 할게. 미안하다고 해서 해결되는 건 아니야. 이제부터는 모든 카드를 내가 관리할 거고 용돈도 정해진 금액만 줄 거야. 그리고 골프도 당분간 그만둬. 알겠어. 다 내가 잘못한 거니까 당연히 그래야지. 며칠 후 변호사와 상담을 받았는데 개인 회생 신청을 하면 빚을 줄일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다만 5년간 법원의 관리를 받아야 하고 신용 등급도 크게 떨어진다고 했어요. 개인 회생 절차를 시작하면서 저는 회사 운영에도 더욱 신경을 썼어요. 안정적인 수입을 유지해야 변제 계획을 지킬 수 있었거든요. 그리고 무엇보다 김 아주머니에게 제대로 감사를 표하고 싶었어요. 그분이 아니었다면 정말 모든 걸 잃을 뻔했거든요. 그런데 며칠 후 김 아주머니께서 저에게 상담을 요청하셨어요. 사장님, 죄송한데 혹시 시간 되실 때 제 개인적인 상담을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물론이죠, 아주머니. 무슨 일이세요? 실은 저희 딸이 결혼을 하게 됐는데요. 사위될 분이 참 좋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신혼집 마련하는 게 문제예요. 아, 그런 일이 있으셨군요. 요즘 집값이 워낙 비싸니까요. 네, 딸이 30살이 넘어서 이제야 좋은 사람을 만났는데 사위될 분은 직장도 괜찮고 성실한 분이에요. 전세자금 대출로 받을 수도 있긴 한데 그럼 신혼부부가 처음부터 큰 빚을 지고 시작하게 되잖아요. 아, 그렇긴 하네요. 요즘 전세자금 대출 이자도 높고. 네, 맞아요. 이자만 해도 한 달에 70에서 80만 원씩 나가는데 젊은 부부가 그 부담을 안고 살기엔 너무 힘들 것 같아서요. 다른 집 부모들은 다 도와주는데 저희만 못 해줘서 딸한테도 미안하고. 아주머니도 그동안 열심히 일하셨는데 목돈 모으기가 쉽지 않으셨나 보네요. 사실 저희 아버지가 몇 년 전부터 몸이 많이 안 좋으셔서요. 치매도 오시고 당뇨도 있으시고 한 달에 병원비랑 약값만 150만 원씩 들어가거든요. 요양보험으로 일부는 되겠지만 그래도 부족해서 제가 계속 보태드려야 하는 상황이에요. 아, 그런 사정이 있으셨군요. 그럼 정말 힘드셨겠어요. 네. 그래서 돈을 모으고 싶어도 매달 나가는 돈이 많아서 딸 결혼 준비할 여유가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사장님한테 혹시 개인적으로 돈을 빌려주실 수 있는지 여쭤보려고 했어요. 물론 이자도 드리고 차용증도 쓰고 그렇게 해서요. 제가 생각을 좀 해보겠습니다. 결정해서 말씀드릴게요. 김 아주머니와의 대화 후 며칠이 지났을 때 저는 결심을 굳혔어요. 그동안 회사가 잘 되면서 개인적으로 모아둔 돈이 꽤 있었거든요. 주식 투자도 운 좋게 잘 되었고 매월 회사에서 받는 급여도 차곡차곡 저축해서 개인 통장에 2억 5천만 원 정도의 여유 자금이 있었어요. 어느 날 김 아주머니가 일을 마치고 가시려고 할 때 저는 아주머니를 불러 세웠습니다. 아주머니, 잠깐만요. 따님 결혼건에 대해 말씀드릴 게 있어요. 네, 사장님. 그런데 제가 부탁드린 건 다시 생각해보니 너무 큰 부담을 드리는 것 같아서 다른 방법을 찾아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니에요, 아주머니. 제가 도와드리고 싶어요. 그것도 대출이 아니라 그냥 드리고 싶어요. 네? 뭐라고 하셨어요? 그냥 드린다고요? 네, 맞아요. 아주머니가 저희 가족을 구해주셨는데 이 정도는 당연한 거 아닌가요? 만약 그때 아주머니가 알려주지 않으셨다면 저는 정말 큰일 날 뻔했어요. 사장님, 그건 제가 당연히 해야 할 일이었어요. 이웃 같은 마음으로 한 건데 어떻게 그런 큰 돈을... 아주머니,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아주머니 덕분에 제가 8억짜리 사채를 막을 수 있었어요. 그 돈에 대한 이자만 생각해도 월 2천만 원 이상 나갔을 텐데 그걸 막아주신 거잖아요. 2억은 정말 작은 금액이에요. 김 아주머니는 손사래를 치며 말씀하셨어요. 아니에요. 정말 그럴 수 없어요. 저는 그냥 사장님이 피해보시는 걸 못 봐서 그랬을 뿐이에요. 그런데 2억이라는 돈은 너무 큰 돈이에요. 아주머니, 따님이 빚 없이 결혼 생활을 시작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리고 아버님 병원비 때문에 그동안 얼마나 힘드셨어요. 이제라도 조금 여유를 가지고 사시면 안 될까요? 사장님, 정말
그래도 되는 건가요? 이런 큰 도움을 받아도... 당연하죠. 아주머니가 아니었다면 지금쯤 저희 집은 완전히 망해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이 정도 도움을 드려도 아주머니가 해주신 일에 비하면 부족하다고 생각해요. 매달 급여드리던 계좌로 송금했으니 확인해 보세요. 이걸로 따님 결혼 준비 잘 해주시고 앞으로는 아버님 병원비 걱정도 조금 덜 하시면서 지내세요. 김 아주머니는 눈물을 글썽이셨어요. 사장님, 평생 이런 큰 은혜를 받을 줄 몰랐어요. 정말 감사해요. 저희 딸이 얼마나 좋아할지. 그리고 아버지 병원비도 정말 고마워요. 아주머니가 저희한테 해주신 일을 생각하면 당연한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저희 집에서 일해 주실 거죠? 물론이에요. 제가 더 열심히 일할게요. 사장님네 은혜를 평생 잊지 않겠어요. 그렇게 아주머니는 따님 결혼을 잘 시키고 저희 집 상황도 점차 안정을 찾아갔어요. 하지만 그 과정이 순탄하지만은 않았습니다. 우선 은정이는 명의 도용 시도 건으로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아야 했습니다. 남편 동의 없이 인감과 신분증 사본을 들고 사채 계약을 하는 것은 엄연히 범죄였기 때문입니다. 사모님, 남편분의 동의 없이 도장과 신분증을 가져가 대출을 시도한 것은 명의 도용 미수에 해당합니다. 다만 실제 계약이 성립하지 않았고 남편분께서 처벌을 원하지 않으셔서 형사처벌까지는 가지 않을 거예요. 경찰은 곧바로 업체 측을 향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리고 업체도 책임이 있습니다. 본인 확인 절차도 거치지 않고 서류만 믿고 거액대출을 진행하려 한 건 불법 대부에 해당합니다. 이번 사건은 미수로 끝났지만 정식 수사에 들어가면 귀사 역시 처벌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사채업자는 얼굴이 굳어져 황급히 고개를 숙이며 우린 그냥 접수만 한 거다라며 변명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경찰 기록에 남았고 계약은 강제로 무효 처리되었습니다. 더 크게 번질까 두려운 업체는 서둘러 사건에서 발을 빼려 했습니다. 그렇게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은정이는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평생 가정주부라는 울타리 안에서 살다가 본인이 저지른 일이 범죄 시도였다는 사실을 눈앞에서 확인하게 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보, 나 경찰서까지 다녀왔어. 비록 처벌은 안 받지만 이게 범죄 시도였다는 걸 이제야 알았어. 당연한 결과야. 네가 한 일을 생각해봐. 내 명의로 8억을 빌리려 했다는 게 장난인 줄 알았어? 그 돈이 계약됐으면 우리 집, 우리 회사가 어떻게 됐을 것 같아? 은정이는 고개를 떨군 채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죄책감과 수치심이 한꺼번에 몰려왔고 결국 심각한 우울증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비록 법적 처벌은 받지 않았지만 경찰 조사를 받는 순간 그녀는 스스로 이미 범죄자라고 느꼈던 것 같습니다. 여보, 나는 이제 완전히 망했어. 경찰서까지 다녀오고 사람들한테 알려지면 어떻게 살아가지? 그래. 네가 지금까지 뭘 했는지 이제라도 깨달아야 해. 나도 솔직히 말하면 이혼을 진지하게 생각했어. 이혼이라고? 여보, 제발 그런 말 하지 마. 내가 정말 잘못했어. 다시는 안 그럴게. 20년을 함께 살면서 이런 배신을 당할 줄 몰랐어. 네가 내 이름으로 빚을 떠넘기고 도망칠 생각을 했다는 게 아직도 믿기지 않아.
그날 이후 은정이는 밤에 제대로 잠을 이루지 못했고 끼니도 거의 굶다시피 했습니다. 몇 주가 지나면서 결국 정신과 치료를 받기 시작했는데 죄책감과 우울감에 시달리며 집 안에서도 늘 불안해했습니다. 거울을 보며 스스로를 탓하거나 어린 시절부터 쌓아온 가족과의 기억을 떠올리며 눈물을 흘리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환자분이 심한 우울증과 불안장애를 겪고 계십니다. 자신이 저지른 일에 대한 죄책감이 너무 커서 일상생활이 불가능한 수준이에요. 저 역시 마음이 편하지는 않았습니다. 20년을 함께 살아온 아내가 허영심과 욕심에 휘말려 범죄의 문턱까지 갔다가 결국 이렇게 무너져 내리는 모습을 지켜보는 게 쉽지 않았던 겁니다. 은정아, 병원 치료는 제대로 받아. 하지만 내가 너를 다시 믿으려면 시간이 많이 필요할 거야. 여보, 나 정말 후회하고 있어. 매일 밤 잠들기 전에 그때 일이 생각나서 잠을 못 자겠어. 내가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었을까? 은정이의 빚 문제는 변호사의 도움으로 채권자들과 협상을 통해 이자율을 대폭 낮출 수 있었어요. 원래 월 1,500만 원씩 나가던 이자가 600만 원 정도로 줄어들어서 훨씬 관리하기 쉬워졌습니다. 하지만 은정이의 정신적 고통은 쉽게 나아지지 않았어요. 여보, 나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해? 김 아주머니 그분이 없었다면 우리 가족이 어떻게 됐을지. 그래, 네가 그걸 제대로 깨달아야 해. 그리고 앞으로 평생에 걸쳐 속죄하는 마음으로 살아야 한다고 생각해. 응, 나 정말 반성하고 있어. 명품도 다 정리했고 골프도 완전히 그만뒀어. 이제는 집에서 소박하게 살면서 당신한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 싶어. 저도 그 말에 깊이 공감했어요. 정말 김 아주머니가 아니었다면 어떻게 되었을지 생각만 해도 아찔했거든요. 몇 개월이 지나면서 은정이는 서서히 회복되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예전의 모습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화려했던 옷차림 대신 수수한 옷을 입고 친구들과의 모임도 완전히 끊었어요. 여보, 나 이제 정말 변했어. 예전에 내가 얼마나 허영심에 빠져 있었는지 매일 반성하고 있어. 김 아주머니한테 정말 고마워. 말로만 하지 말고 행동으로 보여줘. 아직 나도 너를 완전히 믿을 수는 없어. 알아. 당연한 거야. 내가 저지른 일을 생각하면 평생을 걸쳐 속죄해야 해. 은정이는 정말로 완전히 달라졌어요. 우울증 치료를 받으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했고 이전의 허영스러운 모습은 찾아볼 수 없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너무 극단적일 정도로 조심스럽게 행동했어요. 김 아주머니는 이전보다 더욱 성실하게 저희 집 일을 도와주셨어요. 그리고 가끔씩 따님 근황을 알려주시는데 신혼 생활을 정말 행복하게 하고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사장님, 저희 딸이 그러는데 신혼집이 너무 좋다고. 그리고 빚 없이 시작할 수 있어서 마음이 정말 편하다고 하더라고요. 사위도 사장님께 정말 감사해해요. 잘 됐네요. 부부가 행복하게 살 생각을 하면 저도 기분이 좋아요. 그리고 아버지도 요즘 병원비 걱정 없이 치료받을 수 있어서 컨디션이 많이 좋아지셨어요. 정말 사장님 덕분이에요. 그런 말씀 마세요. 아주머니가 저희한테 해주신 게 훨씬 크죠. 그렇게 시간이 흘러 1년이 지났을 때 회사는 더욱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었고
은정의 빚도 계획대로 차근차근 갚아나가고 있었어요. 하지만 가족 관계는 예전과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저는 은정이를 완전히 용서할 수 없었고, 은정이는 계속된 죄책감과 우울감에 시달리고 있었거든요. 어느 날 저녁, 은정이와 함께 저녁을 먹으면서 이런 대화를 나눴어요. 여보, 나는 정말 바보같이 살았어. 명품이니 골프니 하면서 허세 부리다가 가족을 망칠 뻔했어. 지금도 매일 밤 그때 일이 생각나서 잠을 못 자겠어. 어떻게 내가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었을까? 지금 돌이켜보면 작년 말 그 사건으로 은정이는 정당한 대가를 치렀다고 생각해요. 법적 처벌은 물론이고 정신적으로도 큰 고통을 겪었거든요. 그리고 그 고통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어요. 지금 돌이켜보면 작년 말 그 사건은 저희 가족에게 큰 위기였지만 동시에 전환점이기도 했어요. 은정이는 허영심을 버리고 진정한 가족의 소중함을 깨달았고 저는 주변 사람들의 고마움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거든요. 그리고 무엇보다 김 아주머니 같은 분이 계셨다는 것만으로도 큰 위안이 되었어요. 본인도 어려운 상황에서 타인을 걱정해 주시는 그런 마음, 정말 쉽지 않은 일이거든요. 현재 저희 가족은 예전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살고 있습니다. 은정이의 빚도 2년 안에 모두 갚을 수 있을 것 같고 김 아주머니도 따님 결혼으로 한시름 놓고 편안해 보이시고요. 하지만 은정이는 여전히 자신이 저지른 일에 대한 죄책감에 시달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경찰서에서 각서를 쓴 것과 자신이 범죄를 저지르려고 했다는 사실에 대한 정신적 고통이 계속되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 그것이 마땅한 수순이라고 생각합니다. 가끔 이런 생각을 해요. 만약 그때 김 아주머니가 용기를 내지 않으셨다면 저는 아무것도 모른 채 8억 원의 추가 빚을 떠안고 정말 파산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은정이는 아무런 처벌도 받지 않은 채 저에게 모든 빚을 떠넘기고 도망갔을지도 모르고요. 하지만 결과적으로 악한 행동에는 상응하는 대가가 따랐어요. 어떻게 보면 돈으로는 계산할 수 없는 더 큰 처벌을 받은 셈이죠. 여러분께서도 혹시 주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이 계시다면 김 아주머니처럼 작은 용기를 내보시면 어떨까요? 작은 관심과 용기가 누군가의 인생을 완전히 바꿀 수 있다는 걸 저는 직접 경험했거든요. 저는 앞으로도 김 아주머니의 은혜를 잊지 않고 기회가 될 때마다 다른 분들에게도 도움의 손길을 내밀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그것이 김 아주머니께 보답하는 진정한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긴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